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간만에 영화 분석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올려보는데요. 고레에다 히즈카루 감독의 영화 괴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많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한 색보정이라는 관점보다 편집이나 연출적인 측면에서 좀 해볼 얘기가 더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의 대비를 통해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꺼내 볼게요. 이 영화는 2.35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35대 1 정도 좌우로 넓은 이미지가 뭐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거는 아닌데, 지금 보시는 브로커라든가 어느 가족,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등 이 감독의 유명 작품들 혹은 뭐 최근 작품들은 2.35대 1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감독이 기본적으로 거의 16대 9에 가까운 비율을 오히려 더 즐겨 사용하는 것들을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좌우로 넓은 2.35대 1 같은 화면은 어떤 웅장함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를 좀 많이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기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레에다 히치카루 감독이 그동안 스펙타클을 추구하는 감독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을 사용했을지 궁금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35대 1이 주는 효과를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신 이 그림이나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좌우가 넓은 화면에서 넓은 공간을 보여줄 때는 탁 트인 느낌이 잘 드는 것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를 꽉 채우면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이 영화는 그 답답한 느낌을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2.35대 1을 잘 활용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갑갑하게 갇혀 있는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깊이감을 주는 것보다 주변이 빡빡하게 채워진 공간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디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쉬운 그림들을 되게 잘 사용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2.35대 1의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장점으로 되게 잘 끌어와서 사용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 생각을 하실 텐데요.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엄마인 무기노 사오리의 시선, 두 번째 이야기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리 미치토시의 시선, 세 번째 이야기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노 미나토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 사이에 잠시 교장 선생인 후시미 마키코의 시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시선으로 같은 시간대를 세 번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라쇼몽 떠올리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같은 시간대가 반복되면서 미스터리가 풀려가는 과정이 잘 그려지는 영화죠. 특히 이런 서술 트릭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같은 공간을 다르게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다르게 보여지는 공간을 대비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세 가지 이야기에서 같은 사건들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의외로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지점인 화재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인 폭풍우 사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세 가지 이야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두 이야기 간의 대립 요소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고로 시작해서 사고로 끝나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물들 간의 갈등이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엄마 사오리가 분노하는 장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다른 인물들을 보면 비교적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들을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과 끝에 강렬한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에 휘말리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게 되는 이런 구성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사고의 방향성도 되게 다릅니다. 화재는 말 그대로 불이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저지른 소위 얘기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반면에 폭풍우는 불의 반대인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재해입니다. 굉장히
다른 성격의 사고가 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대비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화재는 아무래도 요리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처음에 보면 요리가 들고 다니는 이제 그 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형태가 나오고요. 그 아이가 라이터를 켰다가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이야기와 3번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교장 선생님 이야기에서도 화재 현장 근처에 요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좀 나오죠. 중간에 미나토가 네가 걸스바에 불 질렀어? 아빠가 거기 다녀서?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요리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요리가 화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돌아와서 시작 지점인 화재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이 각 인물별로 좀 흥미롭습니다. 1번 이야기에서 사오리는 이제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불이 나는 것을 보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돼지 뇌를 이식한 사람은 사람인가 돼지인가? 라는 그 미나토의 질문에 되게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소방대원들한테 힘내라 라고 소리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오리는 좋게 이야기하면 무덤덤한 캐릭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둔감한 캐릭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 이야기에서 호리 선생님은 마침 불이 나는 곳 근처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걸스바에 다닌다는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아마 1번 내용들을 보시고 선생님 나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 이후로 보게 되다 보면 이 선생이 일부에 나왔던 그 나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3번 이야기에서는 그 미나토의 시점으로 나오는데요. 호리 선생을 찍고 있는, 그리고 화재 현장을 찍고 있는 친구들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보면서 잠에서 깨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호시카와 유리다라고 하는데 반응하면서 핸드폰을 보는데요. 뭐 핸드폰으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전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딱 봐도 안다라는 느낌에서 그 미나토와 유리가 관계가 좀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물을 흘리면서 자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심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영화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각 인물의 성격과 세대에 따른 차이를 잘 보여주는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개별 캐릭터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게 가능하죠. 1번 이야기에서 보인 인물이 2번 이야기나 3번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인물의 다른 면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방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출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촉발된 거짓말, 혹은 거짓 정보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데에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범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함을 벗어나는 순간에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박감 같은 게 되게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영화가 조금 더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물을 한 명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1번 이야기의 이제 엄마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한테는 정말 다정한 엄마고요. 자기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미나토한테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게 미나토도 알고 있지만 사실 아빠는 불륜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나토에게 결혼해서 일반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아마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현재 스스로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리 역시 사회에서 기대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걸 미나토한테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좀 몰아붙이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번 이야기에 이제 담임 선생으로 나오는 호리는 아이들한테 장난도 되게 잘 치고요. 아이들이 치는 장난도 받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하고 평범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장난스러운 와중에 남자다움을 좀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남자가 이러면 안 된다. 야, 남자가 뭘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걸스바에 다닌다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그것도 그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누명이니까 정말 억울한 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말, 사소한 누명 등의 사소한 실수들이 스노우볼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랑 2번 이야기 내용으로 봤을 때 사울이랑 호리 선생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범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미나토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과 같은 개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아이만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일상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답이 없죠. 답이 없이 계속 소통해 가는 것과 스스로 계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론이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를 좀 미워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 둘이서 자신들이 상처를 준 미나토를 찾으러 간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번 이야기의 주인공 미나토는 남자다운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 섞인 느낌으로 호리 선생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호리 선생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되죠. 기본적으로 미나토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압박감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선생의 앞길을 망쳐놓은 가해자가 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좀 아이러니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호리 선생은 죄가 없고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들을 털어놓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최소한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매조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교장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정황상 손자를 치고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보입니다. 교장 선생 역시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나토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만 보면 되게 차갑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한테 미나토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감춰진 부분이 워낙 많은 캐릭터라서 이 영화에서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요리라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 감정에 비교적 솔직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보이는데요. 타인의 시선으로만 보여지는 캐릭터라서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처음이랑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1, 2, 3번의 화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1번과 2번, 1번과 3번, 2번과 3번 이렇게 두 이야기씩 묶여서 나오는 그림들이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두 이야기 간의 대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랑 2번에서는 사울이랑 호리가 싸우는 학교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1번과 3번에서는 사울이랑 미나토가 같이 공유하는 집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다쳐서 나오는 병원 같은 공간들이 나오고요. 2번과 3번은
호리랑 미나토가 같이 있는 교실이 나오죠. 이렇게 공간들을 비교해 보는 게 무척 재밌습니다. 학교는 영화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공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한테 학교는 뭔가 답답한 공간이에요. 되게 답답한 연기들을 하는 그런 연기도 보여지는데 그림도 되게 답답하게 나옵니다. 뒤가 꽉 막혀 있고요. 깊이감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확 둘러싸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엄마가 3번 정도 학교를 찾아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점점 엄마의 표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들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학교를 여러 번 갔다를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 장면들이 나오기 전에 꼭 학교로 운전해서 도착해서 주차하는 모습을 3번 다 보여주거든요. 이것 역시 긴장감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나왔을 때 카메라가 멀리 있는데 두 번째 주차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되고요. 세 번째 될 때는 아예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에 제대로 주차 못해가 차가 뒤에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일이 잘 안 풀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여서 결국에 호리 선생이 학교에서 잘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둘 사이에 굉장히 단절이 심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두 그림이 1번 이야기고요. 밑에가 2번 이야기인데요. 1번 이야기에서는 풀샷에 이어서 그러니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사오리의 표정만 보여주는데 2번 이야기에서는 호리의 뒷모습에 이어서 호리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옆모습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이 사죄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액션과 리액션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각 이야기에서는 철저하게 이야기의 시점을 가진 인물만 보여주고 말아버립니다. 뒤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액션과 리액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하나씩 끼워 맞춰져 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1번 이야기의 장면보다 아무래도 2번 이야기의 장면들이 조금 더 밝고 화사하게 보이죠. 이게 1번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기도 그렇고 구도도 되게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사오리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2번 이야기에서 호리는 억울하지만 마지막에는 체념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잘리고 나서는 다시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등 잠시나마 홀가분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 표현에 이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밝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 이야기에서 같은 공간 역시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영화의 비교적 초반에 미나토가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다쳤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병원 가서 CT 찍는 장면이 있는데 1번과 3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보여지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차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되게 달라요. 1번 이야기에서는 차에서도 엄마 입장을 보여줍니다. 계속 말도 엄마만 해요. 그게 미나토가 견디기 힘든 소위 행복한 가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나토가 잔소리 듣다가 화나서 뛰어내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뜬금없이 뛰어내리고 풀샷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3번 이야기에서는 미나토의 시선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 안에서 엄마 표정을 안 보여줍니다. 미나토만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요. 요리한테 전화가 와서 요리를 보고 싶어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1번 이야기에서는 그냥 반항으로 보였는데 3번 이야기로 넘어와서는 이게 요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죠. 같은 사건인데 조금 덜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를 통해서 의미나 감정의 차이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배우들한테 디렉팅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미나토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차이가 있습니다. 1번 이야기에서 병원에 온 상황과 힘내라고 응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주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주예요. 마지막에 애가 들어갈 때도 엄마가 화이팅 하는 이런 표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번 이야기는 또 달라요. 3번 이야기는 미나토의 이야기다 보니까 미나토의 표정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도
CT를 받을 때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미나토가 돼지의 뇌를 가진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잖아요. 이런 검사 결과 때문에 내가 정상이 아닌 게 보여지면 어쩌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한 번에 촬영이 되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어디까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전달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개는 한 번에 촬영이 됐을 확률도 꽤 있죠. 1번 이야기에서는 검사실로 들어가는 미나토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엄마가 화이팅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번 이야기에서는 미나토가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보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끊고 안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야 라고 이해했던 것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고민하면서 더 빠지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연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이야기와 3번 이야기 사이에서는 조명이랑 후반 작업에서부터 차이를 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미나토가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게 해가지고 괴롭힘 당하던 요리를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아예 그림이 다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호리 선생의 시선인 만큼 애가 난리친 거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푸딩딩합니다. 조금 더 어둡기도 하고요. 이 씬에 나오는 요리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3번 이야기에서 미나토가 한 행동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선 공간보다 되게 밝고 화사하게 표현이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영화를 보면서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죠. 씬 안에서의 연속성이 잘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보지 않으면 색이 달랐다는 걸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찍는 시간대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두 씬은 햇빛의 방향도 좀 다르고요. 소품 위치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예 다시 정리하고 한 번 더 찍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영문판 예고편에서 보시면 2번 이야기와 3번 이야기를 섞어놨기 때문에 예고편상에서 살짝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 역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수평적인 공간이랑 수직적인 공간을 잘 비교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직적인 공간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평적인 공간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수직적인 공간에서는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는 걸 많이 보여주고요. 수평적인 공간에서는 시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수직적인 공간은 차갑게 표현된 경향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공간들은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영화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공간의 대표 주자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높이감을 보여주는 구도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여줄 때 계단이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보여줘요. 사오리가 학교에 와서 계속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내려가는 장면은 거의 안 보여주고요. 올라가는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구분이 되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좀 더 딱딱하고 권위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리 선생도 계단에서 시련을 좀 겪게 되고요. 쫓겨날 때 역시 시선의 높이가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미나토를 쫓아서 올라가는 공간, 그러니까 미나토가 도망가고 그걸 호리가 쫓아가는 공간 역시 계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있는 곳으로 계단이라는 공간을 잘 사용을 했는데요. 호리 선생이 미나토한테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에처럼 고개를 낮춰서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호리 선생은 앞서 얘기한 교장 선생이나 혹은 엄마에 비해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짓누르는 행동을 하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담으로 학교 교무실이 유독 다른 공간에 비해서 되게 차갑게 표현이 되고요. 차갑게 표현할 때 스코프를 같이 놓고 보시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레드 채널이 좀 뚝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어두운 부분은 레드가 많이 낮게, 그리고 밝은 부분은 그린이 좀 더 높게 표현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면에서도 교무실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차갑게 표현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1번 이야기에서도 엄마 사오리가 학교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 만큼 학교의 전경을 보여줄 때도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차가운 느낌의 이미지로 보여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수평적으로 나오는 공간 중에 대표적인 공간이 이 버려진 전차죠. 미나토랑 요리가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차의 특성상 좌우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수평적인 느낌을 주게 되게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은 일단 선생과 아이의 눈높이가 다르기도 하고 시선의 방향도 서로 교차하기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데 반해서 전차 안에서는 서로 마주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둘이 같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나토와 요리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같이 바닥에 귀를 기울여보고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무척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보시는 것처럼 좀 따뜻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서는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서 블랙이 좀 많이 들려 있어서 이미지가 한결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이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하다가 빅크런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만 유독 차갑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화의 내용이 마지막에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면에서 이렇게 보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미끄럼틀인데 밑에서 위로 쭉 틸트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면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우리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바램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으로 잘 만들어 놓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버 더 숄더를 되게 많이 사용했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공간이 작은 곳에서는 일부러 관광렌즈 사용해가지고 거리감을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주 피사체를 가리고 있는 인물들의 부피감이 더 커서 마치 주 피사체가 압박당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주는 오버 더 숄더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인물들이 답답해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오버 더 숄더의 사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명 사이에 공간감이 되게 떨어져 있는 오버 더 숄더도 종종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런 방식으로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도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앞서 보신 교장 선생인데요. 아예 대놓고 남편이랑은 교도소 사이에서 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교장 선생의 장면들은 막혀 있거나 멀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장 선생이라는 이미지를 더 딱딱하고 더 불편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들을 사용하는 것도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그 상황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선이 사람 목 근처를 지나가는 것들은 좀 보기 안 좋다,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좀 그쪽으로 선을 쓴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불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미나토와 요리처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버 더 숄더를 많이 안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버 더 숄더가 둘 사이에서 나올 때는 초반에 좀 서먹서먹할 때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친해진 상태에서는 전차에서 마주보고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버 더 숄더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 더 숄더라기보다는 클로즈업에 더 가까운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살짝 걸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차라는 공간 특성상 촬영하기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찍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둘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에서는 쌍방의 그 단일샷이 교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가 주가 되는 3번 이야기에서는 앞의 이야기에 비해서 클로즈업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버 더 숄더가 아니라 클로즈업을 주로 사용해서
감정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물에 따라 섬세하게 잘 접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정도로 이 영화는 이야기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나던 작가가 있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이제 초현실주의로 되게 유명한 작가죠. 개인적으로 1번 이야기랑 2번 이야기의 그 사오리와 호리 선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르네 마그리트 그림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림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캔버스를 통해서 캔버스 뒤가 보이는 것처럼 그려진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방 안에 있지만 보이는 것은 방 바깥의 풍경을 캔버스에 그려서 어떤 착각을 만들어낸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집게도 마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처럼 보이는 등의 여러모로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다 보면 이 전체가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잘 못하고 여기는 캔버스에 있는 것만 그림이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실제와 재현의 간극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했던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정된 시점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실제와 재현, 이 전체가 그림이다라는 문제들을 좀 뒤로 밀어두고 밖은 실제고 지금 캔버스가 그림이다라는 면만 놓고 생각해봤을 때 실제로 이 캔버스를 치웠을 때 저 뒤가 저런 그림이라는 보장은 없죠. 이 비슷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의 뒤와 이 배경이 딱 맞아 보이는 요 상황은 지금 보고 있는 요 각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각도를 조금만 제가 움직여서 틀어서 보거나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림이 자꾸 떠올랐던 게 사월이랑 호리 선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딱 이 관점에 고정돼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상태로만 보고 있는 게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아마 사월이랑 호리 선생이 한 발자국만 움직여서 본인의 시선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면에서 이 그림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나토랑 요리 교장 선생들을 보면서는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빛의 제국은 거의 10편 가까운 그림이 있을 정도로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1954년작 중에 하나인 요 물에 비친 모습이 있는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밝은 배경과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된 어두운 전경이 있죠. 이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좀 모순적인 장면인데 사회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고 있고 대외적으로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숨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힘들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그림과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마그리트는 이외에도 대페이지망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맥락과 상관없는 이질적인 환경에 둬서 강한 충격 효과를 주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죠. 방금 이야기한 그림 두 가지도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가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들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르네 마그리트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미술 작품들이 떠올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힘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본상의 시나리오 상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거를 편집적으로 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편집하면서도 구성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도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모로 되게 많이 감탄하면서 봤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엔딩이었는데요. 좀 씁쓸하죠. 이 감독은 이 두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죽지 않았고 살아났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두 배우들이 대본을 보면서 우리 죽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고 그게 아니야 라고 답을 들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야기를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다 보면 이번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기차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게 그 수로를 통해서 가거든요. 아마 군대에서 수로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로의 비가 오면 그 수로 같은 데는 거의 막히잖아요. 수로가 뻥 뚫려 있을 확률도 되게 낮고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이들이 무사할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장면에 여기 원래 막혀 있었거든요. 막혀 있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혀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막혀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비가 멈춰서 밝은 들판을 뛰어나가기 전에 무슨 마치 천국처럼 굉장히 역광이 세게 들면서 막 빛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우정을 확인하고 있는, 뭐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이 영화에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빅크런치가 일어났고 모든 시간이 되돌아갔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그 뒤에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봐도 아이들이 현실에서 모두들의 이해를 얻으면서 그 둘의 사랑을 이어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상적인 방식으로 엔딩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해도 결국에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위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엔딩이기도 하죠. 보고 나서 정말 잘 만들었고 좋았지만 조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더 많은 영화입니다. 뭐 연기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해볼 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돌아가신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 역시 엄청난 영화입니다. 영화가 흘러가는 와중에 음악이 깔리는데 그 음악이 너무 영화랑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음악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 정도였어요. 음악이 좋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게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서 음악이 따로 들리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이 좋았고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 음악이 조금 더 들리더라고요.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영화 이야기하면서 색보정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색보정 외에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영화라 화면 구성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야기의 구성, 편집이라는 관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영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를 들고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